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매일 드시는 밥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약을 늘리고 병원에 자주 다니시지만 정작 식탁 위 밥 한 그릇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건 잘 모르십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과 경험하며 알게 된 밥 짓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혈당과 뱃살을 바꾸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엔 조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분명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안도와 희망을 가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냉동실에서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분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매일 드시는 밥이 혈당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습관,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가열한 밥은 전분 구조가 완전히 변해버리거든요. 원래 쌀에 들어있던 전분이 열을 받고 식고 다시 열을 받으면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뀝니다. 그 결과 혈당 지수가 올라가고 소화되지 못한 당분이 내장 지방으로 바로 쌓이게 되는 거죠. 저희 진료실에 오신 이혜성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4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밤 근무를 하시다 보니 불규칙한 식사가 일상이셨습니다. 특히 새벽에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는 늘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셨어요. 간편하고 빠르니까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복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140 정도였다가 점점 올라서 160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뱃살이었어요. 아무리 식사량을 줄여도 허리둘레는 계속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이럴까요? 처음엔 저도 일반적인 처방을 했습니다. 혈당약을 조정하고 운동을 늘리라고 했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약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문제는 바로 그 냉동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데워 드시는 그 한 그릇이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분이 재가열되면서 생긴 변성 구조 때문에 몸은 계속 당분을 저장 모드로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약을 더 드리기보다 밥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변화를 시작하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바꾸신 건 정말 간단했습니다. 냉동밥 대신 그때그때 밥을 지어 드시거나 냉동밥을 쓸 때도 다른 방식으로 데우신 거였어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밥은 어떻게 지으냐, 어떻게 보관하냐, 어떻게 데우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쌀로 지은 밥이라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떤 밥을 먹고 있나? 문제를 알면 해결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밥이 독이 아닌 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밥은 조리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같은 재료로 만든 같은 음식인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전분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 물질입니다. 열과 보관, 재가열 과정에서 구조가 계속 변해요. 처음 밥을 지을 때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전분 분자가 열에 의해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식히면 다시 뭉치면서 저항 전분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 저항 전분은 우리 몸이 쉽게 소화하지 못하는 형태라서 혈당 상승을 훨씬 천천히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급격하게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 전분이 다시 풀어지면서 오히려 처음보다 더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혈당과 체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박미경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68세로 손주를 돌보시는 주부분이셨는데요.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간식도 끊으시고 처방받은 약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고 걷기 운동도 매일 하셨어요. 그런데도 식후 졸림과 혈당 수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특히 힘들어하신 건 점심 식사 후였어요. 선생님, 밥만 먹으면 너무 졸려서 손주들 돌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후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졸음 때문에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어려우셨고
저녁이 되면 왜 이렇게 달콤한 게 당기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일반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식사량을 더 줄이시고 혈당약 용량을 조정해 보자고 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식사량을 줄이다 보니 영양 부족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의 하루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문제는 식사량이나 메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밥을 짓는 방식이었어요. 그분은 아침에 큰 솥에 밥을 많이 지어서 하루 종일 보온밥솥에 두고 드셨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이미 몇 시간 동안 보온된 상태였고 저녁엔 더욱 오래 보온된 상태였죠. 보온밥솥에서 오래 보온된 밥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전분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특성을 갖게 돼요. 마치 떡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분께 밥 짓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짓지 말고 먹을 만큼만 지어서 바로 드시거나 밥을 지은 후 한 번 식혔다가 다시 약한 불로 데워서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작은 재료 하나만 더해보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일주일 만에 그분이 전화를 하셨거든요. 선생님, 점심 후에 졸지 않아요. 2주 차에는 저녁 야식 욕구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병원에 오셨을 때는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섬유질을 조금 더하고 조리 후 식히는 습관만 들여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섬유질은 전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식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항 전분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밥 한 그릇이 약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는 밥 기록 노트를 써보세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은 밥을 먹었는지, 식후 컨디션은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해 보시면 됩니다. 3일만 기록해도 원인이 금방 보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거창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엌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는 4가지 비법이 있어요.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합니다. 첫째, 밥 지을 때 물 2컵에 식초 1스푼을 넣는 것. 둘째, 쌀 1컵에 귤이나 보리 작은 스푼 하나를 섞는 것. 셋째, 밥이 다 된 후 강황가루 티스푼 하나를 골고루 섞는 것. 넷째, 밥을 지은 후 30분 정도 식혔다가 다시 약한 불로 데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왜 하필 이 4가지일까요? 각각에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식초는 전분의 소화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귤이와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식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항 전분은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줍니다. 오동현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2세 은퇴하신 버스 기사분이셨는데요. 긴 운전 경력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셨고 은퇴 후에도 운동량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혈당과 복부 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처음 그분이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55 정도였어요. 복부둘레도 95cm나 되었고요. 무엇보다 점심 식사 후 오는 극심한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우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오후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4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처음엔 너무 복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바로 식초 1스푼 넣기였어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밥을 지을 때 식초 1스푼을 넣으셨습니다. 처음엔 식초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냄새도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니 점심 후에 졸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차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예요. 억지로 줄인 게 아니라 배가 빨리 차더라고 하셨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그분이 허리띠를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느슨해졌어요. 체중계 숫자로는 2kg 정도 줄었지만 허리둘레는 무려 5cm나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복부 내장 지방이 빠진 거였죠. 효과를 직접 확인하자 그분은 용기를 얻으셨어요. 이제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귀리 넣기를 추가하셨고 그 다음 주에는 강황도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히는 습관까지 더하시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2달 후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155에서 125로 떨어진 거예요.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4로 개선되었고요.
복부둘레는 95cm에서 87cm로 무려 8cm나 감소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이 방법들은 값비싼 보조제도 아니고 새로운 약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가지는 생활의 지혜일 뿐이에요. 식초는 마트에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고 귀리와 보리도 몇천 원이면 한 달치를 살 수 있습니다. 강황가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투자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밥을 지으실 때 식초 한 스푼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쉬운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효과를 느끼시면 하나씩 추가해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밥을 바꾸면 실제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겠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변화는 정말 단계적으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주로 식후 컨디션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식후 졸림이 줄어들고 오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저녁에 달콤한 걸 찾는 욕구, 즉 폭식 욕구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주가 되면 체형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허리둘레와 얼굴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체중계 숫자는 아직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옷이 느슨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내장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세 번째 주에는 전반적인 체력과 활력이 향상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유지되는 에너지 레벨이 안정화되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들도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송정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0세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시다 보니 건강관리가 정말 어려우셨어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손님들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다 보니 급하게 한 그릇 후루룩 드시고 마시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점심을 급하게 먹고 나면 오후 내내 속이 더부룩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녁에는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낮에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밤늦게 많이 드시곤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전날 밤 많이 드신 탓에 얼굴과 손이 푸석푸석하게 붓고 몸이 무거워서 일하기가 힘들더라고 하셨어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체중은 계속 늘고 혈당과 혈압도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복잡한 방법 대신 딱 하나만 실천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바로 시킨 밥 재가열 방법이었습니다. 분식집이다 보니 밥을 미리 많이 지어놓고 쓰실 텐데 그 밥을 한번 식힌 후 약한 불로 다시 데워서 드시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간단한 방법이니까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점심 먹고 졸지 않아요. 급하게 먹는 습관은 그대로였는데도 식후 더부룩함과 졸음이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업무 효율이 훨씬 좋아지더라고 하셨습니다. 2주차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녁 폭식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예요. 점심을 먹어도 속이 편하니까 저녁에 보상 심리로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분 말씀으로는 배가 적당히 차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더라고 하셨어요. 3주차가 되자 정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부종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 하셨습니다. 손님들도 사장님이 왠지 날씬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혈당은 20포인트 정도 개선되었고 더 놀라운 건 염증 수치였어요. CRP라는 염증 지표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이건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변화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운동도 안 했고 식사량도 그대로인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맞습니다. 이 변화는 약 때문도 아니고 굶어서도 아니에요. 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은 결과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3주 안에 몸이 분명히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식후 컨디션의 변화, 체형의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족과 함께 3주 밥 챌린지를 해보세요. 서로의 변화를 기록하고 함께 나누면 동기부여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성공 확률도 훨씬 높아져요. 여러분, 노후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거창한 비법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을 찾으시는데 사실 노후 건강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먹는 식사예요.
비싸고 복잡한 영양제를 사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게 훨씬 큰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영양제는 언젠가 끊을 수 있지만 밥은 평생 드셔야 하잖아요. 남경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6세 은퇴하신 농부분이셨는데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건강하게 사셨지만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혈압, 혈당, 체중 모두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특별했던 건 혼자 실천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마을 친구들과 함께 밥 바꾸기 모임을 만드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회관에 모여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레시피도 공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입소문이 나면서 한 달 만에 15명까지 늘어났어요. 모임에서는 단순히 정보만 나누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밥을 짓기도 하고 서로의 변화를 격려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달 만에 모임 참가자 절반 이상이 허리띠 한 칸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다들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임 참가자들의 병원 방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점이었어요. 남경수님은 3개월 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건강한 노후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1달, 2달 하다가 포기하는 방법으로는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매일 하는 일에 작은 변화를 주면 그 효과는 평생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어떤 날은 깜빡하고 그냥 드실 수도 있고 바쁜 날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긴 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실천하는 거예요. 저희 모임에 참여하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매번 신경 써야 해서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해요.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안 하면 이상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지점이에요. 꾸준함의 힘과 함께하는 힘. 이 2가지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제가 수없이 목격했어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오신 분들이에요. 노후의 삶의 질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매일의 식탁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족이나 친구와 밥 공유 모임을 정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약속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밥을 매일 드시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시는 그 밥 한 그릇을 독으로 만들지 약으로 만들지는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방법 기억하고 계시나요? 식초 1스푼, 귀리 조금, 강황 1티스푼, 그리고 식히기. 이 작고 간단한 4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열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건강은 거창한 비법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식탁에서부터라는 걸요. 오늘 저녁밥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식초 1스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주 후 여러분 몸이 보내주는 신호를 느껴보세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